네, 오늘 저희 토요 뉴스 탑10이 전체 10가지 뉴스를 추리면서 2위와 6위의 순위를 매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에 갔고 또 미국은 인도 총리를 국빈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두 뉴스의 공통점, 바로 중국을 견제하고 한미 간의 탈중국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호치민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호치민의 묘역을 참배한 게 어제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호치민 그 묘가 있는 곳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가서 참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호치민. 우리 예전에는 호지명이란 한자 이름을 사용해서 그렇게 발음하곤 했습니다만 현지 발음 호치민으로 했는데, 자, 우리하고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깊고 질긴 또 악연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는 베트남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안보 협력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협력을 다짐했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그 광물 확보 이런 점에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네. 베트남이 이제 각종 그 광물 매장량이 엄청 풍부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텅스텐이 3위, 보크사이트 2위. 이게 기본적으로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그 핵심 산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그 베트남에는 기업들이 총 출동한 것도 눈길이 가는데 네.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들 200개 넘는 기업들이 갔습니다. 이게 방미단보다 많은 규모인데요. 네. MOU를 체결한 건수만도 1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방문 마지막 장소도 마지막 날 장소도 하노이에 있는 삼성전자 R&D 센터였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을 같이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야말로 가운데 있는 나라 중국입니다. 이 중국을 놓고 한국이 이 베트남의 위치를 보자면 이렇게 중국 밑에 길게 있는데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한 자리에 있었던 것 탈중국, 중국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뭔가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를 찾는다는 게 분명하다고 대통령실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새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중국에서 탈출해서 아시아의 주변 국가들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들, 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들 그걸 알타시아라는 국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알타시아. 알타시아.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오케이. 예.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국가가 인도와 베트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말 그대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그런 합의를 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히토류를 우리가 대한 그 공급에 서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네. 베트남이 최근 들어서 히토류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히토류가 무려 87%나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네. 베트남과의 히토류 공급 협정을 제대로 맺을 경우에 중국의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히토류, 굉장히 희귀한 흙을 말하는 거죠. 그런 여러 종류의 물질들을 말합니다. 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복사이트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리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물질이지만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고 그 물질이 없을 때 우리의 첨단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 히토류,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뜻을 우리가 공공연히 밝힌 겁니다.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중국도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과거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는 공산당이라는 그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네. 서로 사이는 굉장히 나쁩니다. 네.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베트남은 굉장히 사이가 나쁜데요. 네. 여기가 우리가 주목할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거북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제 협력을 강화할수록 중국으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이런
서방 국가들의 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베트남이 사실 지난해 한국의 최대 무역 수지 흑자 국가입니다. 반면에 지금 그 중국은 작년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22위까지 밀렸습니다. 베트남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베트남 전쟁 정도의 이미지로 남아 있지만 벌써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8%에 이르고 그리고 인구 1억 그리고 중위 연령이 벌써 32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경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그 중국에 대한 국가로 베트남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그러니까 냉전이 붕괴하고 소비에트가 해체되는 그 이후에 30년을 돌이켜 보면은 러시아는 값싼 원자재를 전 세계에 공급했고 중국은 저가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값싼 공산품을 전 세계에 공급했습니다. 그 틀이 지금 바뀌고 있고 질서가 새로 그려지는 그 시점에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 기지로 인도와 베트남을 꼽고 있다는 보도,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평가를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지적 역량도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의식이나 학력도 꽤 있어야 되고 또 산업 생산 기술도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좀 검증이 돼야 되고 이런 나라들을 보통 찾게 되는데 그게 인도와 베트남이다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라든지요. 네. 거긴 또 자원 욕심이 많습니다.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여러 나라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일본이 굉장히 그 지정학적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역시 탈중국하는 자본들이 전부 일본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글로벌의 거대한 자본들이 이동할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그 자본들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귀국합니다. 프랑스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을 했고 베트남에서 새로운 질서를 그리는 새로운 한국 베트남 관계를 만드는 시도를 했습니다. 과거에 여러 정부가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을 했고 과거 베트남 전쟁의 악영을 잊고 앞으로 가자는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